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코드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6강 문화적 무의식의 발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무의식 발견은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강의 내용은 크로테르 라파이유 컬처 코드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가정과 저녁 식사에 대한 문화 코드, 그리고 6장에서는 직업과 돈에 대한 문화 코드, 7장에서는 품질과 완벽함에 대한 코드, 그리고 8장에서는 음식과 술에 관한 코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6장, 7장에 대해서 그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잘 숙지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진출 이후에 직업과 돈에 대한 코드, 그리고 품질과 완벽함에 대한 코드는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의미, 유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모두 앞서 얘기한 4가지 부분, 5, 6, 7, 8장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에 대한 구별, 그리고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밥상에 대한 코드를 하나를 묻겠습니다. 직업과 돈에 관한 코드, 그리고 마지막에 품질과 움직임, 그리고 술과 음식에 대한 코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파일은 총 3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생물학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모든 종은 유전자 구조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별이 됩니다. 뭐 사람이 있고 개가 있고 말이 있고 소가 있고 뭐 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특징에 따라서 문화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의 특징이 그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양식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앞서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준거체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준거체제는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것이고요. 생물학적인 체계는 삶의 방식 혹은 유전자적으로 존재하다가 보니까 문화적인 체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화학 혹은 수학에서는 동형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형이성. 동형이성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람과 말은 모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 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뭘 봐야 되니까요.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옆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사람의 눈이 달려있는 위치와 그리고 그 능력치는 말의 위치와 능력치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은 눈이 옆에 달려 있죠. 뭐 또 다른 예를 하면 설명하게 되면은 문어 같은 경우도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이 위쪽으로만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무슨 광어라든지 뭐 도다리 같은 물고기들 중에 이렇게 납작한 물고기들은 그렇다라는, 눈이라는 기능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다 갖고 있지만 성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물학이라든지 금속과 같은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성질의 화학의 어떤 물질들은 그 유전자 구조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단 그 성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백인, 흑인, 황인종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세 나라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젓가락 모양이 다른 거, 그리고 젓가락을 짚는 거, 그리고 젓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 주변에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 혹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젓가락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놓여진다라는 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가로로 놓죠. 그래서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은 젓가락이 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식은 항상 젓가락이 세로에 위치되어 있죠. 한식에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동시에 올라가는데 일식에는 숟가락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랬고, 중식에도
숟가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이 일정 정도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인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특징적인 어떤 지역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같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이 동형 이성 혹은 생물학적인 체계로 형성된 문화체계라는 겁니다. 예전에 국수를 먹을 때 일본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먹는 것은 맛있다라는 거였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리를 내면서 국수를 먹는 것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거나 눈에 거슬리는 것으로서 이해되는 것도 일종의 생물학적 체계와 문화적 체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과정에서 나온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체계는 특정한 문화 범위 내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죠. 어느 지역에서는 손을 사용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또 태국과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징도 특징이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그 환경이 적응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을 먹는데 태국, 베트남 같은 데서는 소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몬순 기온에다가 열대성 기후라 하루에 한 번씩 스콜이라는 소낙비 같은 것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덥기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소금 결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액젓 종류가 유명하죠. 그래서 무슨 새우 액젓이냐 생선 액젓이냐 하는 액젓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액젓 종류보다는 오히려 소스를 만들죠. 서로 다른 어떤 향신료를 끓이거나 다져가지고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서 소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서양의 소스는 또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샐러드를 문화가 먹지만 그 나물을 무쳐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젓갈이라든지 아니면 간장류 혹은 고추장 혹은 고춧가루 같은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서양에서는 샐러드를 먹을 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발사믹 식초 같은 거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먹는 것에 대한 공통점, 채소를 먹는 공통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먹는 것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생물학적 체계는 종마다 특수해서 교차점이 찾기 어렵다라는 것은 기능적으로나 필요에 의해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특징이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진화 방식에 따라서도 규정을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어느 것이 더 미개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는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과정 속에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살아남게 되고, 어떤 것은 상대방 혹은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병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했지만 결국은 지배자에서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 한족의 문화적 특징과 섞이다가 나중에는 만주족은 언어도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산이 많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보통 산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도네시아 말에서는 복수 형태의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단수 형태를 두 번에 걸쳐서 쓰면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람, 산이 많다 그럼 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는 사람들 혹은 산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의 어떤 음료 문화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되게 찬물이 나오고 겨울이나 돼야지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따뜻한 차가 음식과 같이 더불어서 나오게 되어 있고, 주문할 때도 차를 같이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자는 중국의 물이 특징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달여서 먹는다. 독일의 맥주도 같은 이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냉수, 물이 좋기 때문에 냉수를 먹는 건 이해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린 커피가 재배도 되지 않습니다.
커피의 역사는 기껏 해봤자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던 거는 6.25 전쟁 이후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스턴트였고 지금은 원두로 마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핀란드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커피가 나지 않지만 또 커피를 인스턴트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 문화 속에서는 커피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커피의 어떤 선호 체계가 작동하면서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됐다는 거죠. 생산은 안 되지만, 그거를 접해본 적도 없지만 그것이 괜찮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의 또 다른 하나의 커피 문화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한국에는 커피숍이 일반 음식점이나 다른 가게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커피 문화가 하나의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체계라든지 중거 체제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음료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됐고, 그것이 한국의 하나의 생물학적인 체계 그리고 문화적인 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중국의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에서 먹는 사람들은 주로 화차라 그래가지고 꽃차 종류, 모리 화차 같은 걸 즐기고, 남방에서는 잎사귀를 발효하거나 혹은 볶아서 만드는 철관음이라든지 보이차 같은 것이 선호됩니다. 유럽에서는 꽃차를 즐겨 마십니다. 그래서 무슨 국화차라든지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히비스커스는 부용화라 그래죠. 빨간색 잎이 큰 꽃이거든요. 그것을 달여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꽃차를 일반화하는 현상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는 음식에 대한 문화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모두 빵 문화, 고기 문화, 햄 문화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것을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로 푸드라고 그러죠. 천천히 만들고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것. 근데 미국은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능력은 돈으로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라운백이라고 그랬죠. 누런색 봉투에다가 간단한 샌드위치, 빨리 먹고 다시 일하는 것으로서 소득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시간은 곧 돈이고, 돈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밥을 보통 2시간, 3시간씩 먹기도 하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점심 먹고 점심을 3시간 동안 먹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6시나 7시에 먹으면 3, 4시간 뒤에 또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음식을 천천히 즐기면서 먹고 다양한 음식 먹거리를 향유하는 그러한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이성을 가지고 봤을 때 일부 일처제, 이성이 필요하다, 결혼을 해서 생식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일련의 과정, 굉장히 한 가지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어디서는 일부 이처제, 어디서는 일부 다처제, 어디서는 일처 다부제, 어디서는 일처 일부제, 이런 것이 형성되는 것은 각 사회가 지니는 어떤 문화적 특성, 나아가서는 생물학적인 체계에 의해서 다르게 형성됐기 때문에 해석하는 문화 역시도 달라진다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체계와 문화적 체계는 일정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혹은 뭐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우리가 절구로 무엇을 빻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라는 거죠. 우리가 절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절을 하는데, 어딜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더라. 근데 우리 옆에 바로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특징들이 바로 생물학적인 환경과 문화적 체계의 연관성으로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과정과 밥상에 대한 문화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야구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 그러면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다, 가족
핵가족이다. 가족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미국의 문화적인 전통을 보게 되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구정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 고향을 내려가거나 가족을 만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때 가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게 되면 몇 시간씩 선물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체현된 스포츠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입니다. 1루타, 2루타, 3루타 그리고 한 번 쳐서 담을 넘겨서 다시 원점까지 오는 거 영어로 홈런이라고 그러죠. 집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적 의식과 어떤 자기의 성취욕을 위해서 1루를 가거나 2루를 가거나 3루를 가지만 결국은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가정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런이라고 집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없을까요? 우리의 놀이에도 그것이 있죠. 그게 바로 윷놀이입니다. 독에 걸림 못해서 전진을 하고 상대방을 잡아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긴 하지만 내가 이기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의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죠. 한 집에 여러 어른과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퇴색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줄곧 자라온 자리입니다. 근데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정착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는 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미지를 가졌지만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 고향은 돌아가도 친구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떠나가거나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대로 나왔고 내 주변에 걔네 친구들이나 어떤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은 그건 강력한 전통적인 어떤 문화 체계, 가정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명절이 되면은 전라도를 가거나 경상도를 가는 거는 이미 서울은 나의 고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의 기반이고 돈을 버는 장소고 어떤 일을 하는 장소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따뜻한 가정의 이미지 그리고 보금자리의 이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금자리의 이미지,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왜 생겼을까? 의지의 어떤 문화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농업의 어떤 형식에서 그 의지의 문화체계를 찾을 수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의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 보장받은 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고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유목민과 같이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르 같은 텐트에서 가족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 근데 너의 고향은 어디야? 그럼 나의 고향은 어디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왜? 내가 낳기는 A라는 곳에서 낳았지만 그 다음날 B로 옮겨가면 그 A라는 장소를 고향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지역과 공간에 대한 어떤 애착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그것이 훨씬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도 가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만 고향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된다. 우리와는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인 거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체계라는 겁니다. 가족, 가정 어떤 이미지가 분명하지만 누구한테는 고향이라는 것이 하나 더 씌워져 있고 누구에게는 고향이라는 것보다는 텐트, 게르라는 것이 더 씌워져 있고 누구한테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만 누구한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 아랍 사람들한테는 유목민족들한테는 같이 가는 개념이지만
농경문화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은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미국은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죠. 부모님이나 가족의 대다수가 만약에 LA에 있다. 그럼 내가 뉴욕에 갔다가도 LA를 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문화체계 혹은 고향이라는 문화체계에 어떤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개 대학을 갈 때 독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주거 문화에 대한 어떤 공간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나만의 정원이 있고 나만의 집이 있고 나만의 공간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건 보통 스키야키라 그래서 우리 뭐 샤브샤브라고 얘기하죠. 샤브샤브는 채소건 고기건 같이 놓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하다는 의미. 메이지 유신 전에 일본 사람들의 식생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생존을 위한 어떤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번영의 기간을 누리면서 평소에 먹지 못했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스키야키라는 샤브샤브 같은 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 그러면 스키야키에는 부라는 떡 같은 게 있는데 스키야키는 떡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진짜다. 뭐 안고 빠진 뭐 단팥빵 뭐 이런 개념이죠. 뭐가 빠질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왜 집을 떠나려고 할까? 공간이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일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두 가지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메모가 가능하시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가 쓴 국화와 칼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 수용소에서 진주만 습격을 받았던 미국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용소에 있는 일본인들을 루스 베네딕트라는 여성 인류학자가 가서 관찰을 하면서 답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하기 때문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전을 해올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선 채택된 것이 원자폭탄의 투하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했던 것이죠. 미국도 이 원폭에 대한 원자폭탄에 대한 외력을 너무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쿄나 어떤 교토에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도쿄는 너무나 큰 도시였고 교토는 일본인들의 문화적인 상징과 같은 지역이거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주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 특히 뭐 자그마한 도시를 찾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찾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어떤 생활 양식, 문화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책은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축소지향의 일본입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어령 선생님. 이분은 일본 사람들이 공간적인 어떤 압박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작게 모든 걸 담아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컸는데 그 배터리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라는 겁니다. 일본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국수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을 수 없을까 해서 컵라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음악기기 오디오 세트를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예전에 뭐 미국 영화 뭐 70년대 60년대 영화를 보게 되면 버머라 그래가지고서 크다란 오디오를 흑인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해변에 가서 음악을 틉니다. 그게 왜 필요할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어폰에다가 귀에다 꽂고 워크맨이라는 그 음향기구 한 손에 쥐는 것으로서 음악도 듣고 녹음도 할 수 있고 라디오도 듣고 하는 그런 기능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 카메라는 굉장히 컸습니다. 산발이에 놓고 트라이포드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속칭 작은 카메라, 바보 상자를 만들면서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조리개를 받칠 필요도 없고 덩치가 크지도 않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그것은 바로 비좁은 공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공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좁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안 팔립니다. 차가 나빠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지향하는 차의 모양이 일본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넓고 큰 차를 좋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작고 폭이 좁고 긴 차를 좋아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SM5가 닛산 르노에서 만든 건데 대부분의 디자인을 닛산이 했거든요. 그래서 SM5를 보게 되면은 폭이 좁고 차가 깁니다. 일본의 기계식 주차 시설에는 그 차가 들어가는데 소나타는 넓어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축소 지향의 어떤 문화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일본만큼 그렇게 절박하지 않거든요. 그 조그만 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그만 테이블에서 밥 공기를 들면서 음식을 먹는 거, 옆방에 이 미닫이 문으로서 옆방의 모든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공간에서 계속 생활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그 공간을 계속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뛰쳐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만의 공간.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최소 3평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룸 보게 되면은 최소 단위가 아니라 보통 3평입니다. 3평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간 사이즈냐면은 1인용 침대 3개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인용 침대 하나가 보통 한 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본에선 다다미 하나 정도 사이즈가 한 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은 굉장히 다목적 그리고 숨기거나 어디 저리 수납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리의 무슨 미학 아니면 수납의 왕 대부분 일본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닥에다가 어떻게 하면 지붕 위에다가 제가 예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숙사의 안내 책자에 보면은 무슨 냉장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작은 싱크대도 있고 뭐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기숙사에 가보니까 싱크대라고 할 수 없는 세면대 같은 싱크대가 하나 있고 화장실 문은 닫으면은 무릎이 닿아가지고서 문이 닫히질 않는 그런 비좁은 그리고 욕조라고 있는데 욕조는 다리를 피고 눕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오므라뜨리고 이렇게 무릎을 양손으로 움켜 잡으면서 몸을 그냥 불리는 정도 공간을 욕조라고 설명을 해놨고요. 침대가 어딨냐 봤더니 벽에 한쪽을 잡아당기니까 침대가 나오고 책꽂이는 미자지를 여니까 책꽂이하고 옷장이 나오고 이렇게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일본 사람들이 지니는 공간의 비좁음 그래서 친밀하다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속은 설명을 하지만 공간과 연결해 가지고선 가족을 설명할 때는 가정을 설명할 때는 친밀하다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일본식 표현도 있지만 대개는 familiar라는 영어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간, 가정, 고향 이러한 것이 누구한테는 고향과 개념보다는 텐트라는 개념이 더 먼저 다가오고 누구한테는 비좁은 공간 빨리 나가야지. 그렇지만 내가 가족은 있는 거야. 명절이 되면 가족은 찾아뵈야지. 안보라도 물어야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있는 곳이 곧 나의 고향. 그래서 가족을 보러 가는 미국적인 문화. 그런 것이 바로 가족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체계 그리고 문화적 체계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적 코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사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것이 특징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식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물론 입구자를 쓰고 먹을 식자를 쓰죠. 자, 그러면 가정은 곧 항상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공간이 좁아요. 밖에서 먹는 것이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 싼 경우도 있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냉장고도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뭐 600리터, 700리터, 900리터짜리 냉장고, 사람 키보다도 더 크죠. 우리 몸이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3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냉장고를 씁니다. 일본에 가면은 180에서 250리터 정도만 돼도 꽤 큰 냉장고라고 합니다. 왜?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냉장고를 도와둘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탁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드럼 세탁기 많이 사용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통돌이 세탁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가격 싸지 않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실으나 저나 좁은 공간에서 좁은 작은 냉장고, 통돌이 세탁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레비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70 몇 인치 걸 데가 없어요. 그걸 하면은 뭐 북박이 장을 못 놓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식사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가족들과 똑같이 먹어야 된다. 나이 들어서도 별로 없습니다. 밖에서 그냥 가볍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쟁반 하나에 밥 한 공기, 반찬 한두 개, 미소시루라는 국 하나 넣고 그냥 한 끼 먹는 겁니다. 요시노야라는 고기덮밥집, 뭐 아니면은 무슨 돈가스집, 무슨 국수집,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죠. 칸막이 넣고 혼자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밥을 먹을 때는 최소한 2사람 이상, 혼자 밥 먹는 것만큼 처량한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는 어떤 공간과 밥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특별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정식 같은 경우는 4인분이 기본이고 뭐 이런 거죠. 중국 사람들은 접시를 갖고 와서 접시를 포개면서 먹고, 식사 시간에 느긋하게 뭐 2시간 3시간씩 먹고, 우리 아마 2시간 3시간 먹으라 그러면은 먹다가 지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일본에선 혼밥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 밥의 가격을 내고 여자가 여자 밥 가격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더치가 일상적인데,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물론 최근에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것이 일상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내면 다음번엔 네가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라는 것은 어떤 가정, 가족, 그리고 친한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칸트가 가장 즐거운 사람이랑 같은 식사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가족이 가장 행복한 그 가까운 거리의 사람, 공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한국에서의 식사라는 것은 친한 사람, 가족과 같이 먹는 겁니다. 혼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특별한 격식도 없습니다. 그냥 어른 먼저, 그 다음 나, 뭐 반찬 종류는 숟가락을 대지 않는 정도죠. 근데 양식은 다르죠. 양식은 밖에서부터 몇 벌의 포크와 나이프를 안으로 들어가면서 쓰고 접시를 내가고 또 새로운 음식이 나오고, 또 그리고 먹는 방법, 뭐 좌빵우물 했었죠. 음료는 오른손, 빵은 왼쪽, 빵을 먹을 때 손으로 하고, 그때 나이프는 날이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격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보다 독특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지위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식당에 가보면은 음식 맛있으니까 주방장 나오십시오, 그런 거 없죠. 한식 내오면서 주방장이 갖고 오면서 이 음식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나랑 같거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거에 특화된 사람이지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예술가라든지 특별함이라는 이미지가, 그리고 문화 코드가 없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술가예요. 독특해야 돼요. 남과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시아권의 요리사들은 토크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토크는 요리사들이 쓰는 하얀 모자, 길쭉한 겁니다. 뭐 잘하면 더 높아지겠죠. 그건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메인 디쉬를 만드는
주방장이 있고 그 사람이 토크를 씁니다. 그리고 또 디저트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 항상 다른 환경,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시간에 어울리는 그러한 후식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예술로서 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도 토크를 씁니다. 근데 우리한테 후식은 뭘까요? 달달한 겁니다. 개운한 맛입니다. 그것만 충족되면 끝입니다. 더 특별한 거, 우리가 보통 먹는 후식이라는 것이 뭐 더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뭐 떡 종류, 아니면 과일 종류, 아니면 뭐 무슨 차 종류죠. 무슨 오미자차라든지 뭐 계피차라든지 그 정도인데, 서양 음식은 케이크의 모양도 데코레이션도 다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밥상에서의 문화적인 생물학적인 거, 먹는 것은 같지만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준, 어떤 평가의 높낮이가 다르고, 어떤 사람과 같이 먹느냐 서로 달라지고, 누가 돈을 내느냐, 어떤 형식으로 먹느냐가 다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코드는 상당한 관계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직업과 돈에 대한 코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